다시 읽는 우리 옛 이야기. 너도 밤나무. 무럭이가 꿩을 쫓으며 마당을 돌아다녔어. 부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들을 보았지. 무럭이는 어릴 적부터 이유 없이 많이 아팠거든. 인형 같은 얼굴에 눈썹이 진하고 콧날이 오뚝해서 무척 또랑또랑하게 보였지. 늦게 본 자식이라 무럭이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어. 퍼드덕 퍼드덕 장기가 산속으로 날아갔어. 아깝다. 잡을 뻔했는데. 무럭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 무럭이는 쌕쌕거리며 먼 산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지. 장기가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어. 집 앞 계곡에는 맑은 물이 촐촐 흘렀고 건너편 산에도 아름드리가 빽빽이 자랐지. 무럭이 집은 깊은 산속에 있었거든. 부부는 산중턱에 텃밭을 일궈 농사를 지었고 나무를 심어 팔기도 했지.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어려운 사람에게 늘 베풀며 살았어. 어느 날 황소보다 더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무럭이네 집 앞마당에 어슬렁거리며 나타났어. 갈색 털 사이로 검은 줄무늬가 또렷했고 다리 하나가 무럭이 몸통보다 더 굵었지. 엄마, 저거 뭐야? 무럭이가 신기한 눈빛으로 앞을 가리켰어. 호랑이를 처음 보았거든. 어머니가 얼른 뛰어가 무럭이를 안았지. 아버지도 달려와 호랑이 앞을 가로막았어. 호랑이가 천천히 다가와 물고 왔던 가마니를 마당에 툭 내려놓았어. 아버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어쩔 줄을 몰랐지. 어머니도 오돌오돌 다리를 떨며 무럭이를 꼭 안았어. 몸이 차갑게 얼어붙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거든. 부탁이 있어 찾아왔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여보, 호랑이가 말을 하네요.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입을 쩍 벌렸지. 아버지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조금 뒤로 물러났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떠올랐거든. 왜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아버지가 목에 힘을 주고 입을 열었어. 몇 년 동안 밤나무를 키워주실 분을 찾았습니다. 가까이에서 두 분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중요한 일이라 두 분에게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밤나무요? 아버지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지. 밤나무는 처음 들어보는 나무였거든. 호랑이는 조금 뜸을 들인 뒤 말을 이었어. 저는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의 밤나무를 키우는 신하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밤나무를 지키지 못해 벌을 받아 인간 세상에 내려왔습니다. 밤나무는 하늘나라 식량입니다. 혼자서 키워보려고 수없이 노력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호랑이는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며 얘기했지. 가마니 속에 있는 밤알 하나를 꺼내 보였어.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지. 10년 안에 밤나무 100그루를 키워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호랑이가 말을 끝내고 부부를 바라보았어.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듯 눈을 꼭 감았지. 호랑이가 말을 하는 것도 처음 보는 밤도 무척 신기했어. 아버지는 호랑이가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했지. 밤나무를 키워보겠으니 저희 부탁도 하나 들어주십시오. 아버지가 호랑이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무럭이가 많이 아픕니다. 의원도 어떤 병인지 몰라 지금까지 약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했습니다. 무럭이를 도와주십시오. 밤나무를 키워주신다니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5년 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 하지만 밤나무 100그루를 다 키우지 못했을 때 무럭이를 데려간다고 얘기했어. 호랑이는 말을 끝내고 무럭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어. 아이를 제 앞에 눕혀주십시오. 어머니가 무럭이를 호랑이 앞에 눕혔어. 혹시나 무럭이가 놀라지 않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했지. 무럭이는 어머니 아버지를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어. 후. 호랑이가 무럭이에게 입김을 불어넣었지. 무럭이가 벌떡 일어나 씩씩하게 마당을 돌아다녔어. 부부는 호랑이에게 허리를 굽히며 인사했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약속을 잘 지켜주시면 아이도 계속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호랑이는 부부에게 절을 하고 다시 산으로 돌아갔어. 다음 날 아침 부부는 정성을 다해 밤 배가를 앞들에 심었지. 그리고는 물을 주고 싹이 올라오기만을 기다렸어. 며칠 뒤 낯선 호랑이 한 마리가 무럭이 집을 찾아왔지. 동생을 미워하던 형 호랑이였어. 동생을 방해하려고 찾아온 거였지. 다시는 하늘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었거든. 미안하지만 너는 금강산에 계속 있어줘야겠어. 먼저 올라온 밤나무 새싹 하나를 앞발로 꾹 눌러 꺾어버렸지. 다음날 파릇파릇한 밤나무 새싹이 땅 거죽을 들치며 돋아났어. 하나, 둘, 셋. 무럭이가 밤나무 새싹을 세어보다가 깜짝 놀랐지.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무럭이 부모가 달려왔어. 눈앞이 아뜩해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 밤나무 새싹이 99개밖에 없었거든. 이건 뭐지? 이곳저곳에 커다란 발자국이 선명했어. 흙을 파헤쳐 보니 자라다만 새싹이 꺾여 있었지. 여보, 어쩌면 좋아요? 무럭이 부모는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땅이 꺼지라고 한숨만 내쉬었지. 아버지, 이건 제가 키워볼게요. 무럭이 눈빛이 반짝였어. 부부는 무럭이에게 꺾인 새싹 하나를 맡겼지. 며칠 뒤 부부는 99개의 밤 새싹을 뒷산에 정성껏 옮겨 심었대. 무럭이도 건강을 찾았는지 밥도 잘 먹고 아프지 않았지. 무럭이는 부러진 새싹을 마당 한쪽 양지 바른 곳에 옮겨 심었어. 시간이 날 때마다 잡초를 뽑아주며 물도 주었지. 무럭이는 새싹이 다시 돋기만을 기다리며 정성을 쏟아부었어. 하지만 새싹은 조금 자라다가 시들고 말았지. 산에 심은 밤나무는 쭉쭉 가지를 뻗으며 쑥쑥 자라났어. 부부는 밤나무가 99개라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지. 틈날 때마다 금강산 골짜기를 구석구석 돌아다녔어. 온종일 가시덤불에 얼굴이 긁히고 팔다리에도 생채기가 났지. 수없이 산을 오르내렸지만 밤나무를 찾을 수 없었지. 해질 무렵이었어.
바람이 불어 꽃씨가 서쪽으로 날아갔어. 무럭이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기다리다 조금 멀리까지 나갔지. 불쌍한 나무네. 무럭이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나무를 바라봤어. 길 옆에 우거진 찔레덩굴 때문에 햇빛을 보지 못했어. 거친 바위 틈에 끼어 물도 잘 빨아들이지 못한 듯 잎이 바싹 말라 있었지. 천천히 흙을 파내 뿌리까지 온전히 드러냈어. 무럭이는 작은 나무를 양지 바른 곳에 다시 심어주었지. 바람이 불자 나뭇가지가 살랑살랑 흔들렸어. 마치 무럭이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것 같았지. 무럭이는 밤늦게 돌아온 부모님에게 나무 옮겨 심은 얘기를 했어. 기특하구나.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다니. 부모님도 기뻐하며 무럭이를 칭찬했지. 계절이 바뀌고 다시 한 해가 지나갔지. 부부는 시간을 내어 밤나무를 찾으러 다녔지만 늘 빈손으로 돌아와야만 했어. 몇 해가 지나자 밤나무 99그루가 뒷산을 꽉 메울 정도로 크게 자랐지. 하지만 부부의 마음은 편치 않았어. 호랑이와 약속한 시각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디에서도 밤나무를 찾을 수 없었어. 부부는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을 보며 긴 한숨만 내쉬었지. 우리 무럭이는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버린 듯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 아버지는 주먹으로 바위를 세차게 내리치며 목 놓아 울었어. 다음 날 아침 호랑이가 무럭이네를 찾아왔지. 아버지와 어머니는 가슴을 조이며 호랑이를 쳐다보았어.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밤나무 100그루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면 저는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넙죽 엎드리며 말했지. 부부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밤나무 한 그루가 없다고 말해야 하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거든. 아버지가 약간 주저주저 하다가 말을 시작했어. 밤을 심었을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새싹 하나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밤나무 99그루밖에 키우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부부는 울면서 말을 이었어. 무럭이 눈에 가득 고인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 무럭이가 금강산에 남아 밤나무를 키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지난 몇 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혹시나 하며 밤나무를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였어. 맞은편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무슨 소리지? 부부가 갸웃거리며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쫑긋 세웠지. 나도 밤나무. 무럭이 가족은 깜짝 놀랐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 나무 한 그루가 인사하듯 가지를 설레설레 흔들었어. 나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무럭이 가족은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달려갔어. 눈을 비비며 나무를 바라보았지. 몇 년 전 무럭이가 부모님을 기다리다가 양지 바른 곳에 옮겨 심은 나무였어. 아버지가 나무를 자세히 살펴보았지. 얼핏 봤지만 밤나무와 너무 비슷했어. 옳거니 너도 밤나무다. 아버지는 하늘을 날 것 같았지. 부부는 나무 밑동을 끌어안고 빙글빙글 돌았어. 네가
우리 무럭이를 살려주었구나. 어머니는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았지. 정말 고맙다. 고마워. 호랑이는 숲속에서 찾은 나무를 보며 너도 밤나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지. 호랑이는 너도 밤나무와 나머지 99그루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어. 옥황상제에게 지난 10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얘기했지. 옥황상제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 형은 거친 숨을 쉬며 동생을 노려봤지. 네 이놈, 100년 전 일을 나에게 누명 씌우는 거냐? 형의 눈썹 사이에 주름이 드러났지. 눈이 화르르 타올랐어. 얼굴에 찬바람이 쌩쌩 불었어. 동생이 한 발 다가서며 말을 이어나갔지. 몇 년 전 일도 그렇습니다. 형님이 금강산에 나타나 밤나무 순 하나를 못쓰게 만든 것을 압니다. 동생은 조금도 누그러짐 없는 목소리로 말했어. 형은 몸이 차갑게 얼어붙은 듯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지. 네 이놈. 옥황상제는 우렁찬 목소리로 나무랐어. 형은 말을 더 이어가지 못했지. 옥황상제는 화를 내며 형에게 벌을 내렸어. 그리고는 동생에게 고개를 돌렸지. 지금까지 고생이 많았다. 다시 네 자리로 돌아가거라. 옥황상제의 말투가 부드러웠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무럭이 가족을 보면서 인간의 삶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땅으로 내려가 인간을 도우며 살고 싶습니다. 옥황상제가 몇 번을 말렸지만 동생은 고집을 꺾지 않았지. 알겠다. 네 뜻이 그렇다면 원하는 대로 하여라. 호랑이는 밤나무 한 그루와 너도 밤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어. 곧장 금강산으로 달려갔지. 무럭이 가족은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호랑이가 고개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지. 덕분에 우리 무럭이가 잘 자랐습니다. 이제 더 바랄 것도 없습니다.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얘기했지. 호랑이가 밤나무를 앞으로 내밀었어. 밤나무를 잘 키워주십시오. 인간 세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람을 피해 먼 곳으로 떠나려고 합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이번에는 아버지가 물었지. 저는 너도 밤나무를 가지고 바다 건너에 있는 섬으로 가겠습니다. 호랑이는 부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올리고 바다를 건너 울릉도로 갔어. 섬을 돌아다니며 너도 밤나무 심을 곳을 찾았지. 그러다가 바닷가 근처에 양지 바른 곳을 찾아냈어. 정성껏 땅을 파서 너도 밤나무를 심었지. 너도 밤나무야, 너는 물기 많은 바닷가에서 잘 자랄 거야. 잘 자라다오. 너도 밤나무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 너도 밤나무는 울릉도에 뿌리를 내리고 보송보송한 털이 난 긴 달걀 모양의 잎을 피워냈지. 가을이 되자 너도 밤나무는 열매를 맺었어. 부부는 금강산에서 밤나무를 키웠어. 열매가 열리자 무럭이 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밤나무를 심었지. 봄이 되면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 되면 겉에 가시가 있는 열매를 맺었어. 잘 익은 열매는 톡 벌어지며 열매를 땅에 떨어뜨렸대. 밤나무의 열매는 흉년이 들었을 때 요긴한 끼니가 되어 주었지. 호랑이 덕분인지 무럭이도 무럭무럭 자라 늠름한 청년이 되어
건강하게 잘 살았다고 해. 신기한 붓. 아저씨, 이 종이는 얼마예요? 도선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가리켰어. 지물포 주인은 본듯 만듯 대꾸도 하지 않았지. 저 붓은 얼마예요? 벽을 가리키며 또 물었어. 도대체 몇 번이나 묻는 거야? 돈 없으면 얼른 꺼져. 지물포 주인이 갈고리 눈을 실룩이며 야단치듯 얘기했지. 도선이는 아저씨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어. 장날마다 지물포 가게 앞에 앉아 붓을 바라보는 게 좋았거든. 저게 좋은 붓이야? 옆에서 서 있던 여자아이가 다가와 손으로 벽을 가리키며 물었어. 도선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 먼저 말 거는 여자아이는 처음이었거든. 여자아이는 붓을 고르는 척하며 도선이를 흘깃흘깃 쳐다보았어. 어쩜 저리 잘생겼을꼬? 눈, 코, 입이 또렷하잖아. 곱단이 가슴이 바람 속 나뭇잎처럼 파닥파닥 떨렸지. 아니, 오늘 뭔 날이야? 날파리가 이제 짝을 지어 날아오네. 안 살 거면 앞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썩 꺼져. 지물포 상인은 도선이의 뒷덜미를 후려잡고 뒤로 끌어당겼어. 도선이가 발라당 뒤로 넘어졌지 뭐야. 아저씨, 왜 사람을 밀고 그러세요? 이 붓 제가 사면 되잖아요. 붓 하나가 얼마나 한다고. 곱단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지물포 주인을 노려보았어. 닷푸는 있냐? 곱단이가 허리에 찬 헝겊주머니에서 엽전 몇 잎을 꺼냈어. 그리고는 붓을 받아 일어났지. 가자. 당당한 목소리였어. 도선이는 얼떨결에 곱단이에게 끌려 나왔어. 잠깐만, 어디 가는데? 도선이가 당황한 듯 말을 더듬거리며 묻자 곱단이가 걸음을 뚝 멈췄어. 자, 받아. 곱단이가 환하게 웃으며 붓을 내밀었어. 도선이 손이 스르륵 나갔지. 정말 주는 거야? 붓을 직접 잡아보니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어. 하지만 붓을 받아야 할지 돌려줘야 할지 조금 망설여졌지. 이 붓을 왜 주는 거니? 도선이가 눈을 찌푸리며 물었어. 그냥 받아둬. 말 떨어지기 무섭게 곱단이가 대답했어. 정말? 그러면 나중에 꼭 갚아줄게. 붓이 생겨 좋았지만 그냥 받는 게 미안했거든. 아니, 됐어. 다음에 만나면 그림 한 장 그려주면 돼. 곱단이 얼굴이 환한 꽃송이 같았어. 고마워.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 난 도선이라고 해. 너는 어디 살아? 도선이는 너무 좋아 말을 하면서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 난 곱단이야. 산 너머 느티나무 마을에 살아. 다시 만나면 그림 꼭 그려주는 거 알지? 알았어. 알았다고. 도선이는 붓을 손에 쥐고도 믿을 수 없었지. 도선이는 시간이 날 때마다 붓을 들고 산으로 뛰어갔어. 붓이 있지만 종이와 먹이 없었거든. 도선이가 바위에 쪼그려 앉아 붓을 꺼냈어. 뭘 그릴까? 잠시 생각하더니 바위를 종이 삼아 정신없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지. 붓에 물만 묻혔지만 바위에는 제법 근사한 산과 나무가 생겨났어. 도선이는
이 바위 저 바위를 옮겨다니며 그림을 그렸지. 정신없이 그리다 보니 벌써 해가 서산으로 기울었어. 큰일이네. 벌써 저녁이 다 됐잖아. 진사나리가 혼을 내실 텐데 어쩌지?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를 등지며 도선이는 잽싸게 뛰었지. 곽진사가 대문 앞에서 도선이를 기다렸어. 이 녀석 일은 안 하고 요즘 어딜 그렇게 쏘다니는 게냐? 곽진사는 화가 많이 난 듯한 말을 하면서 주먹을 번쩍 쳐들었지. 죄송합니다, 진사나리. 한 번만 봐주십시오. 도선이는 무릎을 꿇고 고개가 땅에 닿을 듯 빌고 또 빌었어. 오늘만 용서해 주지. 대신 오늘 저녁은 없다. 곽진사는 도선이를 잠시 노려보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지. 도선이는 틈이 날 때마다 곽진사 눈치를 보며 가까운 계곡을 찾아다녔어. 먹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물이 흐르는 계곡밖에 없었거든. 어느 날 도선이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바위 계곡을 보고 잠시 멈췄어. 그림을 그리기 좋은 바위가 있었지. 도선이는 붓을 꺼내 바위에 그림을 그렸어. 산에서 내려오던 동갑내기 노비 친구가 그림을 보고는 제자리에 멈췄어. 와, 너 정말 잘 그리는구나. 이건 진짜 나무 같고 이건 진짜 새 같아. 친구가 그림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지 못했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자 새와 나무가 순식간에 사라졌지. 물고기도 그려줘. 기왕이면 아주 큰 놈으로 말이야. 친구 말에 도선이는 다시 붓을 잡았어. 물을 묻혀 꼬리부터 그리기 시작했지. 마지막에 머리를 그리자 갓 잡아서 펄떡거리는 물고기 같았어. 이제 가야 하니까 다음에 또 그려줄게. 지게를 울러매고 다시 산에서 내려갔지. 기분이 좋아 발걸음도 경쾌했어. 친구 칭찬을 듣자 어머니 얼굴이 불쑥 떠올랐어. 어머니는 도선이가 그린 그림을 보며 늘 칭찬해줬거든. 어린 시절 도선이는 나무 작대기로 바닥에 그림을 그리곤 했지. 그림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구나. 어머니는 도선이가 땅바닥에 그린 그림을 보고 칭찬해 주셨어. 조금만 기다려 보아라. 형편이 조금만 풀리면 붓 한 자루 사줄 테니. 어머니 음성이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 어머니가 몇 해 전에 돌아가신 뒤 도선이는 너무 슬프고 힘이 들었지. 하지만 붓이 생기고 난 뒤 도선이는 기분이 좋아지고 힘도 솟구쳤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어. 도선이는 계곡에 가는 게 조금 두려웠지. 바위에 그림을 그리다 보니 붓털이 빠져 언젠가는 닳아 없어질 것 같았거든. 그렇다고 그림 그리기를 멈출 수 없었어. 그리지 않으면 숨이 막힐 듯 너무 괴로웠거든. 가을이 찾아올 무렵 털이 닳고 빠져 붓을 쓰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어머니. 이런 생각이 들자 어머니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어. 바위에 그림을 그릴 때마다 어머니가 옆에 있는 듯 상상하며 자랑했거든. 도선이는 홀로 앉아 어머니를 생각했지. 그러다가 설핏 잠이 들었어. 도선아, 눈을 떠보렴. 귀에 익은 목소리였지. 눈앞에 어머니가 서 있었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눈을 비비며 어머니를 바라보았지. 도선아, 내일 아침에
뒷산 큰 바위 근처로 가보거라. 어미가 주는 선물이 있을 거다. 반드시 좋은 곳에 사용해야 한다. 알겠느냐?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목소리에 힘이 실려 있었지. 네, 어머니. 반드시 좋은 곳에 사용할게요. 도선이가 몇 번을 약속했어.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라졌지. 도선이가 눈을 뜨며 일어났어. 어머니, 어머니. 몇 번을 불렀지만 어머니는 앞에 없었어.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지. 꿈이라 넘겨버리기엔 어머니 음성이 너무 생생했어. 도선이는 이른 새벽에 조용히 집을 빠져나와 뒷산으로 올라갔어. 여긴가? 산중턱에 어머니가 말한 바위가 있었어. 바위 밑에 뭔가 반짝거렸어. 도선이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어. 이건 족제비잖아. 그런데 털이 황금색 족제비였어. 꼬리털이 굵고 부드러웠지. 아, 이 털로 붓을 만들라는 뜻이구나. 어머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선이는 황금빛 족제비를 챙겨 산에서 내려왔어. 도선이는 붓을 다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온종일 가슴이 쿵쾅 뛰었지. 도선이는 서둘러 일을 끝냈어.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족제비 털을 뽑아 붓을 만들었지. 와, 붓을 보자 감탄이 저절로 나왔어. 붓에서도 황금빛이 났거든.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선이는 새 붓을 사용하지 못했어. 그림은커녕 쉴 틈조차 없었거든. 곽진사가 눈치를 챘는지 없는 일까지 만들어 시켰지. 도선아, 잠깐 나갔다 올 테니 시킨 일은 전부 해놓거라. 딴짓하면 혼날 줄 알아라. 곽진사가 나가면서도 도선이를 노려봤지. 도선이는 문틈으로 곽진사가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지켜봤어. 바로 지금이야. 도선이는 붓을 가지고 계곡으로 올라갔지. 붓 끝에 물을 조금 묻힌 뒤 새 한 마리를 그렸어. 바위에 그린 새가 갑자기 스멀스멀 움직이더니 날갯짓하며 하늘로 날아갔지. 뭐지? 왜 새가 살아서 날아가? 너무 놀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다시 한번 붓을 잡고 꽃을 그려보았지. 바위에서 꽃이 피고 잎이 자라났지. 게다가 진한 향기까지 솔솔 올라왔어. 와, 보고도 믿을 수 없구나. 도선이는 어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 그래, 좋은 일에만 꼭 쓸 거야. 혼잣말을 하면서 입을 꼭 다물었지. 그리고는 가만히 생각했어. 좋은 일을 하려면 뭘 해야 하는지 말이야. 그래, 떡이다. 바위에 백설기를 그렸어. 하얀 백설기에서 스멀스멀 김이 올라왔지. 도선이는 호박잎에 백설기를 담아 마을로 내려갔어. 공터에서 아이 몇 명이 뛰어놀았지. 너희들 배고프지? 떡 하나씩 먹을래? 떡을 보자 아이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었어. 맛있게 먹는 아이들을 보자 도선이는 기분이 좋아졌지. 도선이는 계곡에서 내려올 때마다 매번 떡을 만들어 가져왔어. 아이들은 도선이를 볼 때마다 떡을 받으려고 줄을 서곤 했지. 어느 날 곽진사가 도선이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고 무릎을 꿇렸지. 네 이놈, 감히 내 쌀을 훔쳐서 떡을 돌려?
곽진사의 고리 눈에는 화가 잔뜩 서려 있었어. 아닙니다, 진사나리. 절대 아닙니다. 도선이가 고개를 땅에 박은 채 말했어. 니놈이 아이들에게 떡을 나누어 준다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러면 그건 웬 떡이냐? 곽진사는 도선이가 언제 어디서 떡을 나눠줬는지 자세히 말했어. 도선이는 할 수 없이 황금붓을 보여주고는 사연을 얘기했지. 곽진사는 황금붓을 보며 눈이 동그래졌어. 황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게 제법 값이 나가 보였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구나. 그럼 네가 내 앞에서 직접 그림을 그려보아라. 곽진사는 두꺼운 아랫입술을 실룩거리며 말했어. 뭘 그려볼까요? 도선이가 차분히 물어보았어. 금덩어리. 그래, 그거 좋네. 금덩어리를 하나 그려보아라. 곽진사가 콧방귀를 끼더니 빈정거리며 얘기했어. 진사날이 그런 건 그릴 수 없습니다. 좋은 곳에 쓰라는 어머니 당부가 있었습니다. 짧지만 당찬 목소리였지. 뭐라고? 죽은 네 어미가 어찌 그런 말을 한단 말이냐. 비로도 용서해 줄까 말까 한데 이제 거짓말까지 하느냐.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저놈이? 저놈을 당장 묻고 붓도 빼앗아라. 곽진사가 소리치자 마당에 있던 머슴 2명이 도선이에게 다가왔어. 어머니가 주신 붓인데 여기서 이렇게 빼앗길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들자 도선이는 붓을 들고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어. 곽진사도 곧장 따라갔지. 잡힐 듯 말 듯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 도선이는 다급했던지 붓을 꺼내 바닥에 그림을 그렸지. 기다란 선 하나를 그리고 또 하나를 그렸어. 스멀스멀 땅에서 물이 올라왔지. 물이 조금씩 차더니 금세 강이 되었어. 곽진사는 강을 건너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며 도선이를 바라봤지. 도선이는 무작정 산으로 올라갔어. 나무가 있고 숲이 있는 곳이 숨기 좋았거든. 산속에서 하룻밤 지새우고 떠날 곳을 생각했지. 맞다. 예전에 곱단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산길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지. 종일 먹지 않고 걸었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 언덕을 넘자 저 멀리 아득하게 느티나무 마을이 있었지. 도선이는 물어물어 곱단이 집을 찾아갔어. 계세요? 계십니까? 뉘시오? 방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 혹시 곱단이라는 아이가 여기 사나요? 도선이가 집수세미처럼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말했어. 뉘신데 우리 아이를 찾소? 아주머니가 방문을 열며 고개를 내밀었어. 곱단이가 궁금한 듯 방문 앞에서 머리를 내밀었지. 어? 넌 그때 장터에서 만난? 곱단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어. 너한테 약속 지키려고 왔어. 도선이가 붓을 들어 보였지. 도선이는 곱단이 어머니한테 부탁해서 빈 오두막 하나를 빌렸어. 폐가나 다름없는 형편없는 집이지만 고치고 다듬어 깨끗하게 만들었지. 며칠 뒤 곱단이가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도선이를 찾아왔어. 이제 약속 지켜. 도선이는 실실 웃으며 곱단이에게 귓속말로 무언가를 얘기했어. 진짜? 곱단이가 깜짝 놀라며 고개를 갸웃거렸어. 제비불이 댕기 만들어줄 수 있어?
도선이가 종이를 펴고 천천히 붓을 눌렸지. 빨간 바탕에 촘촘한 금박 문양을 그렸어. 마지막 점을 찍자 금박이 박혀있는 빨간 댕기가 스멀스멀 튀어나왔어. 자, 여기 있어. 으쓱거리며 곱단이에게 댕기를 건넸지. 와, 정말이네. 신기하다. 너무 예뻐. 곱단이는 따 늘어뜨린 머리에 제비부리 댕기를 대어보았어. 곱단이 얼굴이 꽃송이처럼 환해졌지. 곱단아, 나랑 약속할 게 하나 있어. 도선이는 붓에 관한 사연과 붓 때문에 일어난 일을 모두 얘기했지. 뭐? 그런 일이. 앞으로 조심해야겠구나. 곱단이가 걱정 어린 눈빛으로 도선이를 바라보았어. 도선이는 앞으로 황금붓을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지. 지난번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까 두려웠거든. 어느 날 고을 사또가 황금붓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 노비가 황금붓을 들고 도망쳤는데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떡도 나오고 강도 생겨났다는 소문이었지. 사또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었어. 설마 그런 일이 진짜 벌어질까? 일단 잡아서 두 눈으로 확인해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 생각했지. 게다가 소문이 사실이면 노비는 주인에게 돌려주고 붓은 뺏어버릴 작정이었어. 이러나 저러나 꿩 먹고 알 먹고 손해볼 게 없잖아. 사또는 고을 아전을 모두 불러 명령을 내렸어. 마을에 낯선 사람이 있으면 모두 잡아오거라. 며칠 후 이방이 사또에게 도선이라는 총각이 느티나무 마을에 있다는 얘기를 전했지. 사또는 도선이가 언제 왔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히 물었어. 이웃 마을에서 들은 소문과 딱 일치했지. 지금 가서 당장 잡아오너라. 그리고 숨겨준 자도 같이 데려오너라. 다음 날 아침 도선이와 곱단이가 사또 앞에 끌려왔어. 도망친 노비를 숨겨준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사또가 곱단이를 노려보며 큰 소리로 말했지. 네 이놈, 감히 노비가 도망을 쳐서 우리 마을에 숨어 살았구나. 이번에는 도선이를 보고 말했어. 도선이는 벌벌 떨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 사또가 헛기침하면서 자세를 고쳐잡더니 도선이에게 슬쩍 다가왔어. 네가 살아 움직이는 그림을 그릴 줄 안다면서 내 앞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아라. 사실이라면 주인한테 돌아가지 않도록 내가 손을 써주마. 소곤거리는 듯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 사또 얼굴이 햇볕을 받아 번들번들 빛났어. 함부로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사또. 도선이는 꼿꼿하게 허리를 세우며 당당하게 얘기했지. 사또는 눈살을 찌푸리며 도선이를 노려봤어. 그래? 그리지 않겠단 말이지. 여봐라, 곱단이를 당장 감옥에 쳐넣어라. 사또는 목에 핏줄을 세우며 호통치듯 얘기했어. 도선이는 흥분하며 몸을 비틀었지. 그리고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들었어. 좋습니다, 사또. 그림을 그릴 테니 곱단이를 풀어주십시오. 원하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사또가 잠시 고민하다가 두꺼비를 그려보라고 명령했지. 도선이는 황금붓을 꺼내 들어 바닥에 두꺼비를 그렸어. 스멀스멀 두꺼비가 땅에서 나와 사또 앞으로 펄쩍펄쩍 뛰어갔어. 이크,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저 고약한 놈을 당장 잡아가두고 붓을 빼앗아 오너라.
사또가 얼굴을 찡그리며 소리를 쳤어. 포졸이 달려들어 황금붓을 빼앗고 도선이를 옥에 가두어 버렸지. 이제 금덩어리를 그려야겠군. 사또는 황금붓을 쥐고 종이에 수박만한 금덩이 하나를 그렸어. 그런데 웬일인지 금덩이가 돌이 되어 대굴대굴 굴러왔지 뭐야. 사또가 피하려고 했지만 무거운 돌이 너무 빨라 발등을 찍고 지나가 버렸어. 아이고 아야, 내가 그림을 잘못 그린 게로군. 나무를 그려볼까? 사또는 발등을 쓱쓱 문지르며 꾸불꾸불한 나무를 그렸어. 이번에는 나무가 꾸불꾸불한 구렁이로 변하더니 사또에게 달려들지 뭐야. 으아이, 뭐가 문제지? 그림을 잘 그려야 제대로 나오는 건가? 사또는 혼자 골똘히 생각하다가 감옥에 갇힌 도선이를 다시 불렀어. 황금붓을 줄 테니 내가 말하는 걸 그려다오. 시키는 대로 잘하면 널 풀어주겠다. 도선이는 사또에게 황금붓을 받았지. 수양버들이 우거진 푸른 연못을 그려다오. 도선이는 수양버들이 늘어지고 물안개가 피어나는 넓은 연못을 그렸어. 사또가 보기에도 아주 흡족했지. 연못에 고기가 없어 되겠나. 물고기도 그려보아라. 붓을 들어서 점을 뚝뚝 찍었어. 점이 물고기로 변했지. 연못 안은 물고기로 가득 찼어. 연못을 보니 뱃놀이가 하고 싶구나. 배를 띄워보아라. 도선이는 연못가에 작은 배를 하나 그렸지. 그러자 배 한 척이 나타나 둥실둥실 떠다녔어. 사또는 배 위에 올라타서 뱃놀이를 즐겼지. 물이 너무 잔잔하구나. 물이 흔들리게 해보거라. 도선이가 붓을 들고 빙빙 휘두르자 잔잔하던 연못에 물결이 흔들렸어. 흥이 나지 않는구나. 더 세게 흔들어 보아라. 황금붓을 힘차게 빙빙 돌렸지. 잔잔한 연못에 집채만한 큰 파도가 일렁였어. 파도가 너무 세구나. 파도를 멈추어라. 빨리 멈추라고. 도선이는 안간힘을 다해 파도를 지웠어. 하지만 사또가 탄 배는 파도 위에서 가랑잎처럼 일렁거리다가 물속으로 쏙 가라앉아 버렸지. 아전들이 사또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지만 모두 모른 척했어. 지금까지 사또가 괴롭힌 것을 생각하면 너무 치가 떨렸거든. 이방은 도선이와 곱단이를 곧장 풀어줬어. 도선은 곱단이와 함께 집으로 향했지. 곱단아, 이 붓은 이제 없앨까 해. 어머니가 좋은 일에 쓰라고 주셨지만 이게 있으니 자꾸 욕심도 생기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 난 이제 내 힘으로 그림을 그릴까 해. 그래, 이제 네 실력으로도 충분히 잘 그릴 수 있을 거야.